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햇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 입만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자, 이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마무리됐죠. 아주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그 민법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요, 작년과 비교해서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저희들 눈에 봤을 때 조금 무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강의하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의 느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올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을 보시게 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작년 나왔던 거 또 나왔죠. 근데 올해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외우셨죠? 동, 상, 그다음에 츠, 헤헤거린다 그랬으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다음 42번 무효인 법률행위,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쭉 들어가시게 되면 자 5번이 되겠죠.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다 무효는 아닌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43번 통정허위 표시. 자 이제 지겹도록 나오죠. 비정상적 의사 표시 중에 통정허위 표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 말 그대로 통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짜야 된다는 얘기죠.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을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죠. 통장을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가장행위하고 통정허위 표시, 우리가 가장행위 대표적인 게 이제 증여죠, 증여. 실제로 이제 증여를 하는데 세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하기 위해서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가장행위 이거고 이제 은닉행위가 이쪽에 증여죠. 죄송합니다. 자,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해서 당연히 은닉행위인 증여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실제로 한 거니까 그 증여의 요건을 갖춰졌으면 이건 유효가 될 수가 있죠. 2번 틀렸고. 자, 3번은 이제 대리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건데, 대리행위의 무효나 취소, 뭔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 몰래 자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 자 누가 했나요? 대리인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본인 입장에서도 통정허위 표시한 것으로 보는 거죠. 왜? 결국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본인이 선의 제3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틀렸고. 자 4번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제108조 제2항에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얘기는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 누구도 이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이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5번은 이제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해제에서의 제3자하고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그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실질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면 다 제3자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었든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었든, 자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나 이걸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다 제3자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뭐 한 사람들 그랬죠. 자 그럼 가장소비대차에서 가짜로 자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돈 빌린 것처럼 짰다는 얘기죠.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그랬으니까
자, 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죠. 그러면 가짜로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채권, 거기서 발생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 이 사람은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겠죠. 채권 부동산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앞쪽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44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유동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아마 잘 정리하셨을 텐데, 그 다음에 백선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가 잘 정리해 드렸죠. 자, 이건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계약금은 지급을 했어요. 계약은 했을 테니까. 자, 그런데 계약금 가지고 이제 해지할 수 있냐 없냐는 결국 이행착수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자,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심지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이행착수이므로 그랬으니까 여기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계약금에 대한 해제 허용됩니다. 틀렸고. 님번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자, 협력 의무는 양쪽 다 있죠. 근데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한쪽이 의무를 갖게 되면 다른 쪽은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한쪽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일방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걸 소구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백선에서도 그 지문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죠. 단어 이제 소구자가 무슨 뜻이냐 그인데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요.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바라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뜻을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은 불능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속 거래를 바라지 않는다면 결국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자, 리을번은 우리가 이제 외우셨죠.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또 기간 만료됐지만 재지정되지 않았다. 자, 그건 여전히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거죠.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했을 때 니은하고 디귿.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1번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 원래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해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는 굳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죠. 이건 뭐 몇 번씩 확인했던 그런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른 건 큰 문제 없고요. 뭐 5번은 우리가 또 연습 많이 해봤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렇죠? 유동적 유효예요.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추인을 못하고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추인을 했죠. 그럼 결국은 취소를 못하게 되니까 이 취소를 못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취소권이 소멸된다, 소멸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행이라든지 백선에서 우리 이런 것들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추인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단순한 표현 방식인데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취소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42번 조건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정답은 뭐 쉽게 나오죠. 2번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서 위반한 것인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불법 조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셨네요. 그럼 조건의 내용이 반사회적일 때는 그 조건만 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돼서 그 법률행위를 이유로 보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죠. 그 외에 이제 불정무, 뭐 기해무 해서 뭐 외운 게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얘기들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속에서는 저하고 조건 기한에서 많이 다뤄왔던 그런 지문들이 좀 나왔죠. 자, 우리가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거 해봤죠?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자, 이행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요거 여부로 구별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그 표시된 사실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을 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기한이 되어 있고, 자, 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조건이라고 그랬죠. 귀에 생생하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또 많이 다뤄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행지체의 경우 그랬는데, 채권자는 이제 해제하고 연결된 부분이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 일정 기간 잡아서 최고를 하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여전히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아직까지는 해제가 되지 않았죠. 않았을 때 이제 해제 의사표시를 해서 여기서 해제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민법은 아주 세밀하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자,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으면 채권자는 일단 언제까지 빨리 이행해라 최고를 했다가, 그때까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때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별도로 해제권 행사해서 해제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지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자, 요걸 이제 하나로 묶은 거죠.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요 최고와 함께 같이 묶어서 했을 때는 그걸 하나의 정지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도록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묶어서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우리가 이제 연습해 봤죠. 신의성실에 반한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거 나오면 뭐 찾으라고 그랬나요?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취 의제 시점은, 자,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됐으라고 뭐 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었겠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뭐 쉽게 2번이 되겠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뤄보셨던 그런 약간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판례들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런 건 좀 없죠. 이제 47번부터 대리로 들어갑니다. 자,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뭐 사례 형태로 나왔지만 이런 것은 사례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냥 갑이 본인이고, 자, 을에게 대리권 줬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자, 틀린 것꼴로라고 그랬으니까 을이 사망하면, 자,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건데 을의 대리인이 상수인한테 대리권을 승계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뭐 1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다른 거면 큰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에서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봤어요. 자, 대리는 굉장히 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셔서 들어가시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올해도 지금 4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임의 대리인이 수인 여러 사람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죠. 틀렸고, 2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자, 아까도 보신 것처럼 대리행위 하자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된 사람은 누구지만 대리인이지만, 자, 여기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니까는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효나 취소로 한 효과가 발생되겠죠. 특히 이제 취소는 취소권을 누가 갖느냐 그 문제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효과죠. 그럼 효과는 전부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럼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속된 게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이 되겠죠. 그리고 또 틀렸고,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해서 증명은 누가 하는가 그 문제인데요. 자, 요게 이제 아직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뭐 증명 책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미 대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인 앞으로, 자, 본인은 뭐 갑이라는 사람 부동산 예를 들어서 있는데, 자, 갑은 본인 부동산 팔진 않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서 이미 이렇게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제 소유자인 갑과 등기된 요 매수인 병 사이에 요 등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 갑은 을은 내 대리는 아니다,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겠죠. 대리권이 부존재하는 거 주장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병 보고 그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야, 무슨 소리냐, 나는 을이 너의 대리인 줄 알고 난 그렇게 믿고 내가 사서 이전 등기 됐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럼 결국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하겠죠. 항상 싸움은 이렇게 주장이 반대가 되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이 붙게 돼서 입증 책임 문제가 되는데, 그럼 결국 원래 소유자인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대리인이 아니다, 즉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거고, 병은 을이 적법한 너의 대리인이다, 즉 대리권이 존재하니까 내 등기는 유효다, 그러니까 말소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또 끄집어낼 게 등기의 추정력이죠. 이미 어쨌든 병 앞으로 뭐가 됐나요? 등기가 됐지요. 자, 그러면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된 대로 추정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리권의 존재도 뭐 된다? 추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그렇다면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돼서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니까 추정되고 있는 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반대 사람이 을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걸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원리는 이해되셨나요? 한번 그럼 읽어보시죠. 그럼 대리권 유무, 대리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증명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얘기죠. 대리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누군가요? 병이죠. 대리행위 유효를, 대리권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얘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대리권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원소유자가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시면서, 지금은 제가 해설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이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증명 책임 나중에 보자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돼요. 그럼 저 뒤에 아주 쉽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복대리 기초 개념은 잡고 가자고 그랬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여기까지 맞았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틀렸고. 자, 법정 대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요 놈이 맞는 거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될 수 있고 임의 대리인도 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과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는 없고, 본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알고 계시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걸로 정답이 됩니다. 자, 49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자, 표현들이가 또 나왔네요. 옳은 것은, 표현들이 중에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 자,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 여기서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요 표현 대리인이 그 가지고 있는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말 그대로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요 표현 대리인이 진짜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인 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시점은 어느 때? 항상 대리 행위 당시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런 기초를 가지고 이제 표현대리가,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데,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되니까 반대로 기본 대리권이 없다면 성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니까 말 그대로 현명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 우리가 외우셨죠. 또 요 대리 행위가 유효가 돼야지만이 표현대리가 적용돼 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데, 이 대리 행위가 무효라면 적용되지 않겠네요. 요런 거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잡아주셨죠. 특히 이쪽에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 안 되고, 또 뭐 하나 빠졌지만 사실행위 안 되고, 현명하지 않았을 때 안 되고, 무효일 경우 안 되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행위 당시의 기준을 보자. 자, 1번 보니까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성립할 수 없어야 되니까 잡아야 되고, 복대리 복인법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 된다고 그랬죠. 복대리도 대리니까. 무효 또 나왔고, 작년도 이게 정답이 됐었죠. 표현대리 나오면서. 이건 뭐 정답은 아니고 성립될 수가 없죠. 무효라면. 자,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되는 거지,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넓게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기본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든 무슨 뭐 임의 대리권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틀렸고, 결국 5번이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느 때 당시? 대리행위 당시. 그래서 5번이 옳은 이해가 됩니다. 자, 50번 문제. 대리권 없는 갑은 을 소유 X 부동산에 관해서 을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갑이 무건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또 아주 전형적인 협의의 무건대리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건대리인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갑과 을을 바꿔놨죠. 갑이 무건대리인이 되는 거고, 자, 을이 이제 본인이 되는 거네요. 뭐 병이야 뭐 그대로 상대방이 되는 거고, 병은 선의 무과실이다 잡아놨습니다. 자, 50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1번, 병이 을에 대해서 상당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 최고했으나, 자, 을이 본인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죠. 그 기간 내에 을이 확답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구조라면 부정으로 끝나자고 그랬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죠. 자,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여러 번 많이 했던 얘기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리 네 문제가 나왔죠. 근데 대리에서 그렇게 뭐 많이 복잡하거나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51번, 뭐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기초의 기초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또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워낙에 이제 공부를 기초적인 것은 초창기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라든지 뭐 조금 복잡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을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건 두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뭐냐 그걸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고르라고 그러죠. 물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 전세권, 지상권이죠. 임차권 가지고서도 뭐 점유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채권이죠. 저당권은 물건이지만 점유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권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거 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거 틀렸더라도 다른 거 다 맞추셨으면 뭐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지만. 자, 50번 점유.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점유에서 또 두 문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죠.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데,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 맞죠?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얘기죠. 다만 점유 보조자라면 점유자가 아니니까 안 되겠지만 1번 틀렸고요. 자, 취득 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 뭐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평공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간접 점유 포함되죠? 이것도 많이 해봤고 틀렸고. 자, 소유권 취득 시효 주장하는 점유자는 그랬어요. 그럼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신 것처럼 추정을 받는 사람은 굳이 그 내용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니까 반대 사람이 그게 타주점유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되는데, 읽어보니까 이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이건 작년에 또 나와서 정답이 됐던 건데,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가장 소에서 패소했으면 악의 점유자가 되긴 되죠. 언제부터? 패소 확정이 아니라 소제기. 자, 그럼 어쨌든 1, 2, 3, 4번은 아주 우리가 1년 동안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사실은 뭐 읽을 것도 없이 5번 찍어야 되죠.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해서 인도받은 자는 과실이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이제 살짝 장난치는 거죠. 과실이 없는을 우리가 무과실로 얘기하는데, 자, 점유 추정에서 점유는 모든 것들을 좋은 쪽으로 다 추정해 준다고 그랬죠. 소유의 의사를 평온, 공연, 그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권리 추정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두 가지. 무과실과 그다음에 부동산 나오면 안 되는 걸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친 건데, 근데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무과실로 추정되냐 안 되냐 그러면 추정되지 않지만 여기는 앞에 전제를 깔아줬죠. 양도인이, 즉 부동산을 넘겨준 사람이 그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양수받았다. 사서 이전 받은 사람이죠.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 또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되고 앞선 사람이 또 적법하게 또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그 부동산을 양수해서 인도받은 자도 과실이 없는 점유자로 해당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1, 2, 3, 4번은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니까 이게 다 틀렸구나 그러면은 5번을 자 찍고 53번으로 넘어갔었어야 되죠.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객관식은 정확히 알아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걸러내는 거라고. 걸러내는 거. 이 객관식이라는 게 이 5개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골라내는 제가 게임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게임입니다. 골라내는 거죠. 자, 옳은 거 물권저청권이죠. 물권저청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격본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뭣도 있고요, 지상권도 있고, 그럼 지상권자 있을 거고, 또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했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상권이란 물권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소유권이란 물권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 토지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유자는 당연히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지상권도 당연히 이 사람한테 이건 지상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소유자도 여전히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었어야 되겠죠.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다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좀 재미있긴 한데, 이 사람이 점유 사용하는 바람에 내가 그 토지를 그만큼 사용 못했으니까 손해났으니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상 청구 이런 거 들어가려면은 지상권자만 해야죠. 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득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안 되지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저청권 청구할 수는 있죠. 틀린 얘기가 되고, 또 한번 토지 소유권을 양도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저청권, 특히 물권저청권 누가 누구한테 하는가 이걸 보시라고 그랬죠. 그럼 항상 누가는 현재 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전 소유자라고 다 써줬네요. 그럼 현재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디귿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방해할 염려 있는, 자, 염려 있을 때도 방해 예방 청구 들어가죠. 예방 들어가면 이제 점유권이든 소유권이든 예방이나 손해배상 이나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또는 함께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 디귿이 옳은 얘기로 돼서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이제 또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것도 강조했고 나온다고 그랬죠. 난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그래서 반드시 잡고 가시라고 그랬고요. 옳은 것도 그랬죠. 1번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나왔어요. 그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과실을 취득해서 그걸 소비해버렸네요. 그럼 반환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1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법조문이 있는데 이제 이 법조문과 같이 들어가는 거 과실,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거나 이렇게 또는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이제 잘못이죠. 고의 과실할 때 과실로 자 아예 수취를 못했거나 취득을 못했거나 또는 이걸 훼손시켰을 때 이때도 대가를 보상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지문은 이 뒤를 가지고 지문을 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법조문 내용인데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또는 자기 과실로 수취해서 소비한 경우 또는 수취하지 못했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자 대가를 보상해줘야 된다. 자 요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를 내서 지가 소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건 이것은 과실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과실을 취득해서 소비를 했으니까 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과실이 있지 없이 요거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안 된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체크해놓고 들어가 보시면 은비에 의한 점유자 그건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봐주니까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고요. 3번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됐다. 그럼 배상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선자 찾자. 선자만 현존이라고 그랬죠. 현존 나와야 돼. 근데 전부가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죠. 필요비든 유익비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비가 즉시 청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청구하기 전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고요.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악의 점유자가 아니라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을 테니까. 그럼 결국 2, 3, 4, 5번은 우리가 또 열심히 평소에 다 보셨던 지문들이니까 1번 다 틀린 지문이고 옳은 걸로 1번을 잡았어야 됩니다. 55번 상린관계 옳은 것은 상린관계 예상은 했죠. 예상했는데 조금 평소 나오지 않은 지문들이 좀 나왔네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100점을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좀 봐보죠. 기억번은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은 요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의 소유이라고 해서요. 공해나 이런 것들, 소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방해 제거 청구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린관계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무조건 옆에서 조그만 그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서로 이웃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수인이라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한도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했을 때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넘지 않았으니까 이건 제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인 의무가 있어요. 용인 의무가 있습니다. 용인 의무. 좀 참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기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요것은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경계와 관련된 상린관계인데 우리가 경계와 관련해 가지고 건물 질 때 생각나시죠? 건물 질 때는 이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떨어져야 된다 그런 걸 했는데 이제 땅을 팔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평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에 또 설명을 안 하다 보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이것을 잊고 들어갈 수 있어서 우물 또 오물 이렇게 이응자 들어간 거 요걸 파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떨어지고
저구실에서 뭐 저수,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뭐 지하실 이런 것들을 파기 위해서는 그 깊이의 반 이상을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물 파들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맞아요. 하지만 이 법조문은 임의 규정입니다. 상린관계가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니까 이 지문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도 맞았고 뒤쪽도 맞았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토지 소유자가 또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 어려운 말 쓰죠.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온 물을 참고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지 못한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게 돼서 그 물길이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이걸 승수 의무라고 그러죠.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지 못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막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의무지 적극적으로 그 자연 유수에 소통까지 유지할 의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 그냥 흐르고 있는 물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지 막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 소통을 하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예상은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옳은 걸 꼴리라고 그랬죠. 자, 56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뭐 정답은 쉬운 얘기인데,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경매죠. 그럼 법률 규정이니까 자,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완료해야 된다. 틀렸죠. 경매대금 완납하면 되는 거고. 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봅니다.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점유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한 이후부터가 아니라 점유시로 소급을 하게 되죠. 틀렸고, 4번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 단독이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하고 원칙적으로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지 않는 얘기인데, 5번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5번 찍었어야죠. 지금 시효 취득은 우리가 또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그러면 시효 취득이 되려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돼요? 차주 점유해야 되죠. 그럼 타주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5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다른 거에 잘 보지 않는 지문이 나와서,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보지 않는 지문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고 그랬죠. 일단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다른 거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정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걸 보시라고 그랬죠. 5번 우리가 뭐 열심히 보셨던 내용이니까. 자, 57번 공동소유. 자, 이것 뭐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냈죠.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는 주로 공유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 1번은 지분이니까 지분 처분은 자유롭죠. 뭐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틀렸고요.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지분 포기했으면 그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들한테 지분 비율별로 속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등기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 그 문제인데, 자, 지분 포기하는 것은, 포기는 의사표시죠. 법률행위죠. 이거 몇 번 나왔던 지문이죠. 그럼 등기를 해야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합유는 동업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있지만, 자, 동업자들끼리 같이 동업을 하는데 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린다면, 그러면 동업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또 동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없죠.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 매도는 팔아서 넘긴다는 얘기니까 그냥 매매 계약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4번 합유물에 관해서 경유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그랬는데, 지금 이 합유물의 등기는 어쨌든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가 돼줘야 되는데 제3자 명의로 지금 원인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를 완전히 말소시켜서 합유자들 명의로 되돌려놔야 되겠죠. 원상 회복시켜야 되겠죠. 보존행위죠. 말소를 구하는 게 보존행위. 그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유든 각자 할 수가 있죠. 다만 총유는 각자 하면 안 되고, 총유 쪽에서는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자, 합유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얘기가 되고요. 자, 5번은 이제 총유 얘기인데,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했다. 자, 이게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되냐 그 얘기인데, 이게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토지를, 그 종중 명의의 토지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한테,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했다는 거죠. 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자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햇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입만 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이게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이미 그 종중 땅 매매를 했고 그 매매를 중개한 사람한테 그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이게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건 그냥 단순 채무 부담 행위다. 자, 요거지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이 되겠죠. 자, 58번도 아주 준우 문제 나왔네요. 일필지 토지 일부를 객찰할 수 없는 거 그랬죠. 저당권이 되겠죠. 지분은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요. 다른 건 다 가능하고. 자, 59번 같은 문제,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자, 제가 또 어떤 말씀 드렸나요? 이렇게 사례 또 뭐 길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걸 먼저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주어진 지문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면서 이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많이 연습을 되신 분들은 보자마자 이 뭐야 그러고 아마 여기부터 봤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여기부터 읽으시면서 그림 그리고 갑을 그리고 막 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건 연습 차이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 어쨌든. 근데 경, 니은, 디귿을 보시면 전부 다 근저당권 확정되는 거,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냐 안 되냐, 뭐 근저당권은 경매될까, 결국 이건 근저당권 문제죠. 그럼 지문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근저당권 문제를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면 이제 기억번호 보니까 2022년 6월 1일 갑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6월 1일이죠. 읽어보니까 갑이 을한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 엑스토지에다가 자,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자, 요게 갑이 근저당권자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5천만 원,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병이란 사람이 또다시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또 똑같은 엑스토지에다가 2번 근저당권을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에서 또 취득을 했죠. 그러면 결국은 을이 다 채무자면서 을의 하나의 엑스토지에 선순위로 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취득했고, 사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 없죠. 이미 이 앞에서 지금 잘라주고, 여기는 선순위 갑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후순위 병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또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또 취득한 거죠. 자,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 얼마라고요? 2억 5천. 여기는 1억 5천. 자, 또 자르시고. 그 문장 자르고 분석하는 거 잘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2022년 6월 1일 엑스토지에 관해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여기 이제 2022년 6월 1일 나왔죠. 경매 신청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 많이 연습했죠.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얘기 나오는데 경매 신청 나오면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으면 경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이 되지만 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매각대금, 경매대금 완납 시에 피담보 채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확정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지문은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경매 신청은 누가 했나요? 병이 했죠. 자, 갑이 스스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경매 신청 시인 2022년 6월 1일에 이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맞았죠? 이해됐죠? 경매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되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번 옳은 얘기고. 니은번,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2022년 6월 1일 만일에 이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확정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라든지 손해배상금이죠. 이런 것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심지어 6월 1일 날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각종 지연이자라든지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져야 되겠죠. 니은번 틀린 얘기고. 자,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가 없고요. 엑스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됐어요. 자, 엑스토지 경매대가가 얼마라고요? 3억 원. 그럼 갑은 경매대가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냐? 그 얘기죠. 변제는 경매에서 배당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돈이 3억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받을 돈 받는다, 아니면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채권 최고액 한도 내죠. 그러면 갑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2억 5천만 원이니까 이 엑스토지가 경매가 돼서 경매대가가 3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갑은 그 3억에서 먼저 2억 5천만 원만 배당을 받겠죠.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을이 아니라 병이죠. 병 후순위권자가 이제 배당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3억 전부 다 변제 배당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놈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60번. 자, 이것도 예상을 했죠. 효력, 저당권의 효력. 미치고 미치는 거, 미치지 않는 거, 미치는 거 그랬죠. 자, 토지 저당권 설정됐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 부합물 아니죠? 안 미치겠네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매설한 유료 저장 탱크. 자, 이거 부합물로 봅니다. 자, 이건 제가 유학집이나 이런 데 아마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설명 안 했죠.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가는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것은 열심히 했죠. 차임채권 나왔어. 과실 얘기죠. 과실은 무조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뭐 후? 압류 후. 그럼 압류 후 그 토지가 발생한 저당권 차임채권 미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1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 그랬어요.
그럼 역시 이것도 이 토지에는 부합이 안 되죠. 그럼 이것도 미치지 않겠네요. 그러면 니은번은 제껴두고 일단 정확하게 기억, 디귿, 리을은 우리가 배우셔서 아는 거란 얘기죠. 그 중에 기억하고 리을은 미치지 않으니까 기억, 리을이 들어가 있는 지문은 제껴놔야 되겠네요. 기억, 리을, 기억, 리을, 리을.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 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럼 1번과 3번 두 개가 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료 저장 탱크는 부합물로서 효력이 미칩니다. 3번을 찍었어야 되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제껴내야죠. 왜냐하면 디귿은 정확하게 좀 옳은 걸로 알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죠.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객관식은. 그러니까 사실은 요건 모르더라도 니은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번, 디귿, 리을은 평소 잘 아셨던 부분들이니까 저것만 가지고서도 이 문제는 3번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61번 민법상 유치권 옳은 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유치권자 경매 신청 있죠. 다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유치권자는 과실 취득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안 되죠. 자, 필요비,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62번 가백의 법정사건 또는 관상의 법정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거, 그런 것은 그랬어요. 외우셨나요? 우리는 뭘 외웠나요? 안 되는 거 외우셨지. 한번 잡아볼까요? 나대지. 자, 함께, 매수, 양수. 그 다음에 동의 승낙받아.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 신축. 자, 요것들이 나오면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인정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은 빼라 그런 얘기인데요. 자, 들어가 보죠. 기억번. 을소유 토지 위에 을의 승낙으로도 이거 성립 안 되겠네요. 니은번은 을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 뭔 소리예요 이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껴놓고 디귿을 보니까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함께 매수 외우셨죠? 그럼 이 놈도 안 되죠. 그럼 인정되는 것 골라라, 셋 중에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니은번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잡아놓으시면 골라낸단 말이에요. 니은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니은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객관식의 묘미죠, 객관식의.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그 백선이나 이런 데 할 때 말씀드렸어요. 공유 나오면 토지 공유인지 건물 공유인지를 보셔서 일단 건물 공유 나오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고, 토지 공유 나오면은 이제 찾으라고 그랬죠. 그것도 대지 분할 나오면 성립되는 거고 그 외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거기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거 요건 정도만 잡았어도 이것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자, 63번 쉬운 얘기죠. 지역권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 5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불가분성에서 소멸은 어렵게 해줘야 되니까 한 사람은 소멸하게 하지 못하죠. 자, 다른 거 큰 문제 없습니다. 취득하면 한 사람이 취득했으면 다 취득해야 되고. 64번 토지 전세권 옳은 것은, 자, 전세권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건물 나오면은 좀 주의해서 보실 거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최단 기간 제한은 건물에만 있죠. 1년, 토지는 없고요. 최장 10년은 토지 건물 다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얘기가 나온 것도 건물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토지 건물 다 똑같은 얘기인데,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왜 없어? 최장 제한이 있죠. 단은 아니고 몇 년, 10년 넘을 수 없다. 틀렸고,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1년으로 한다. 자, 이건 최단기간 얘기인데 최단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이 최단기간이 있다고 그랬고 틀렸고.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죠. 자, 주의하실 게 이거 갱신 나왔다고 스스로 이거 법정갱신하고 막 해석하지 마세요. 여기 법정, 묵시적 갱신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갱신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약정갱신하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럼 약정갱신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갱신할 또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랬죠. 최장기간. 3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자,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임차인과 토지 임차인과 같이 지상물 매춘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토지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그랬죠. 자, 갱신이죠. 법정갱신, 무효갱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나오면 뭐 조심하시라고요? 건물. 토지는 안 된다고요. 조금 장난 좀 친 거죠. 전세권 문제인데 살짝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법조문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65번. 자, 이제 계약법이죠. 가분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 X건물을 3억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 청약에 대한 회신을 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승낙기간을 잡아줬다. 잡고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 발송돼서 2022년 9월 16일 을에게 도달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됐죠.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사례 문제로 나왔지만 우리가 열심히 배우셨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문제죠. 자, 기억번.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했대요. 자, 의사표시는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죠. 그럼 도달 언제 했나요? 9월 16일. 근데 언제 철회했다고? 23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철회할 수가 없죠. 틀렸고.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 통지를 발송해서 2022년 9월 22일 이제 갑에게 도달이 됐어요. 이제 을이 승낙을 발송해서 도달까지 했네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도달해줘야 되냐면 승낙 기간이 10월 5일까지니까 지금 9월 22일 날 갑에게 도달됐으니 이거 계약 성립됐죠? 자,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은 격승발이죠. 그럼 22일이 아니라 언제? 20일 날 성립이 되셔야 되겠죠. 자, 틀린 거라고 그랬으니까 기억번, 니은번 틀린 거 잡으셔야 되겠죠. 디귿은 을이 2022년 9월 27일 매매 가격을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했네요. 자, 청약에 대해서 그대로 승낙한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승낙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하면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을의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을 본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죠. 틀린 것은 기억니은. 자, 3번이 되겠죠. 자, 66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 이것도 외우신 거지.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외웠으니까 그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억본에서는 권리금 회수, 뭐 상관은 안 들어갔지만 이거 동시행관계 아니죠. 그럼 이거 좀 곤란하면 안 되겠고요. 자, 니은번 임차권 등명령 보이죠? 동시행관계 아니죠? 그러면 디귿 하나밖에 없겠네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또 금방금방 풀 수가 있는 그런 시간 절약되고요. 이점이 있습니다. 자, 7번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계약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유약자, 수익자, 낙약자지 수익자는 아니고요. 자, 수익자, 제3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자, 해제권, 취소권, 반환 이런 것들은 다 계약 당사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닌데 해제권 가지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못 갖죠. 수익자는 해제할 수 없고. 자, 낙약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럼 항상 관계를 따지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무슨 관계? 기본 관계. 그러면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본 관계, 여기 써져 기본 관계니까
전부 제3자로 된 계약이 와로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 항변 사유 가지고 자 수익자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해줘야죠. 즉 우리 사이가 이제 나하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가 뭐 문제 있으니까 수익자 너한테도 대금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얘기가 되고요. 다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 이걸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그러죠. 대가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자, 이거 많이 또 연습 많이 해봤죠. 자,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니까 낙약자의 이행불능, 채무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수익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자, 68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맞춰줬으나 을은 변제에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을이 지금 변제에 지났음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격번 들어갑시다. 자, 틀린 것은 고르라고 그랬네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 문제는 해제를 중심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구나.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해제하기 위해서 최고가 필요한 것과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지체일 때는 최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일 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한 구조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갑이 엑스토지를 을한테 팔고 소유권까지 넘겨줬는데 을이 대금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이행지체죠. 그럼 최고 해야지. 틀린 거니까 격번 체크해놔야 되고. 이번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럼 엑스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그렇죠, 자동 복귀하죠. 틀린 거 아니네요.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은 을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했다면 이제 병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병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이 문제죠. 자, 근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통정의 표시의 제3자하고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통정의 표시는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그 통정의 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익관계를 맺은 사람이면 다 제3자에 해당돼서 아까 가장 소비대차, 가짜로 돈 빌려줬는데 그걸 그 가장 채권을 양수한 사람, 그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해제에서 제3자는 이해관계만 맺어서는 안 되고 등기인도까지 해서 완벽한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를 한 사람들, 또 인도받아서 대학까지 취득한 사람들을 제3자라고 그러지, 채권에 대해서만 이해관계 맺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읽어보니까 을이 엑스토지를 병한테 매도해서, 엑스토지 부동산 맞죠? 이전 등기까지 마쳤대요, 병 명의로. 자, 그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그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당연히 이 제3자, 병은 제3자로서 보호가 돼줘야 되겠죠. 근데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죠. 보호가 돼줘야 되니까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도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 자, 계약의 유형 옳은 것, 요물계약, 매매계약이 그랬는데 우리 요물계약은 현금, 대물이라고 그랬죠. 현은 뭐예요? 현상광고. 자, 금은 이제 계약금, 계약금 계약, 그다음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자, 그 외에는 다 낙성 계약이죠. 그래서 뭐 교환 계약, 무상 계약 아닐 거고요. 증여 계약, 낙성 계약, 오케이, 3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도급 계약은 뭐 요물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 되죠. 3번이 됩니다. 자, 70번. 70번도 좀 어려운 문제죠. 매매 예약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걸 한번 잡을까 하다가 제가 그것만 잡아드렸지. 매매 예약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기억나시나요? 그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 내 행사해야 되지만 약정이 없으면 뭐 부동산을 아무리 인도받고 뭘 했다 하더라도 자, 제척기간 형성권이니까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이 된다. 뭐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예약 완결권에 대한, 아니 매매 예약에 대한 전체를 지금 문제를 냈네요. 갑은 그 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 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내 행사하기로 약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갑이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예약을 하면서 당장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면서 그 매매 계약을 이제 본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걸 예약 완결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20년 내 행사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옳은 것은 그랬죠. 사실 뭐 공부하신 분들 만일에 뭐 이 부분을 공부 많이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참고적으로 읽으시고 틀려도 된다 이런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또 우리 절대평가의 묘미죠 또. 자, 어쨌든 보시면 1번 을이 예약 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렇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했으니까 1년 뒤에 행사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그 얘기인데, 행사한 때부터예요. 소급하는 게 아니라 행사한 때부터. 자, 2번 을의 예약 완결권 형성권 맞습니다.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 10년으로 단축된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약정했으면 약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고요. 약정이 없을 때 10년이지. 약정이 있으니까 단축된 게 아닙니다. 3번 을이 가진 예약 완결권, 권리죠. 그럼 기본적으로 법은 권리를 재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재산권이죠. 그래서 타인한테 양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가등기도 가능하죠. 3번이 됩니다. 4번은 이건 직권 조사 사항이에요. 보통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그것만 판단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했으니까 20년 내에 형성권은 그래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형성권은 딱 존속 기간이라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좀 약간 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예약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갑의 승낙이 있어야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권은 일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갑의 승낙 필요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71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뭐 나온다고는 했는데, 근데 좀 쉽게 나왔고, 쉽게 나온 것 중에서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최소한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시라. 자, 그렇게 강조해드렸었죠. 근데 그거 나와서 그냥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옳은 것 세 가지가 있죠. 전부 타인에게 속했으면 전부 해, 전부 합격해. 그래서 일부 타인에게 속했으면 전부 합격하지만 일부 중개업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대감 되시라고, 대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에 들어가서 했을 때는 선악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3개 나왔네. 그럼 끝난 거죠. 류일번은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 자, 용의권에 의해서 권리행사가 제한됐다. 자,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지 악의 매수인은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경륜 디귿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5번 있겠네요. 72번 부동산 환매. 환매도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네요. 틀린 것 그랬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위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셨죠. 자,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하면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서 환매 특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주된 매매 계약이 취소돼서 효력이 상실되면 당연히 환매 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맞았고, 자,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하고 대금의 이자는 무한 것으로 본다, 상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환매 대금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설명해 드렸고, 자, 환매 기간 부동산이니까 정하지 않으면 5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1, 2, 3, 4번은 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신 내용입니다. 5번란 얘기인데,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 이것도 사실 이제 천천히 보면 환매 기간을 예를 들어 3년 정했어요. 그러면 3년 내에 뭘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환매권. 그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환매권 행사로 행사했다고 해서
매도인한테 다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환매가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팔았다가 갑이 을한테 팔아서 다시 사는 환매가 성립됐어요. 그럼 다시 갑한테 소유권 돌아오려면 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기간 제한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건 아니죠. 일종의 이것도 이제 채권적 청구이니까 이제 10년 환매권 행사한 이후 10년 이제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은 되겠지만 환매 기간 내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75번 쉬운 얘기죠. 이것도 부속물 매춘권, 지상물 매춘권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걸로 해서 연습 많이 했지만 너무 허탈하게 쉽게 나왔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부속물 매춘권 거물만 되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이제 보증금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물론 임대차 계약할 때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없어도 되죠. 보증금 없는 임대차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증을 많이 내는데 이 보증금의 역할은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자 뭔가 위반을 했다거나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걸 임대차 종료 시, 그 말씀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종료 시에 그 사이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주는 게 보증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종료했을 때 기본적으로 청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자 자기가 돈 없다고 임대차 기간 중에 보증금 있으니까 나 월세 지금 자기가 월세 줄 그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나 월세 안 줄랍니다. 그냥 까세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배상 나왔거나 아니면 차임 위반해가지고 연체 차임이 있다.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이걸 공제할 수는 없고요. 종료 시에 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이하게 없는 한. 그래서 이 보증금은 항상 이 종료했을 때 청산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문제 풀고 하면서. 기억이 나셨으면 어쨌든 하는데 어쨌든 예상치는 못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증금. 자, 기억번은 그 예상치 못했다고 해서 뭐 안 풀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던 법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했다는 사실을 누가 또 증명하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임차인이고 제가 임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 될까요? 여러분 임대인이고 제가 임차인이에요. 자, 지금 보증금을 줬냐 안 줬냐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보증금을 여러분한테 2억 줬다고 그러고 여러분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입증해 줘야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줬다는 사람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라는 것은. 이 입증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이고 자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지 소극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뭐 그런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정에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오케이, 이것도 맞았죠. 이것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자 그럼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그럼 임대차 종료됐으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임차인의 반환 의무. 동시이행관계다. 그런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니까 자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 점유는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점유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자 적법 점유인데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한다면 그 문제가 이제 또 달라지죠. 왜 임대차가 끝났는데 계속 사용 수익하게 되면 그만큼 부당이득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럼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많이 해봤던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것은 그러면은 디귿 3번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75번부터 이제 민사특별법인데, 민사특별법이 조금 깊이 들어간 게 좀 몇 개 있고요. 조금 까다롭게 나온 부분들이 이 민사특별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상 공부하실 때도 그랬지만 민사특별법은 완벽하게 6문제 나오는데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중 한 3문제 정도 맞추면 된다. 그렇게 좀 가볍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는데,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일부에 자,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 후에 그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자, 이게 좀 다르긴 하죠. 대항력 요건을 갖출 때는 다르지만 이미 다가구형 단독주택일 때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이 계속 살면서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가 돼요. 자, 님번은 우리 많이 했죠.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냐면 그럼 다 있어. 다만 건물 신축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건물 신축한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 자, 이것은 조금 깊이 들어간 판례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을 했죠. 여기까지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럼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즉 다른 데 옮기면, 그럼 대항력권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그랬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항력권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양수인, 이 사람한테 지금 임차인이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주택을 양수할 때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이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수인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일종의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라고요. 돈 줄 거, 돈 받을 거라고. 그건 대항력하고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간 지문이죠. 이건 우리 요약집 같은 데 다 있고요. 이건 뭐 계속 얘기했던 얘기들이고. 자, 또 76번 상가임대차인데, 이 보증금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제가 또 자신 있게 서울 쪽을 내지 다른 쪽 안 낸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 세종 특별자치시 이걸 내버렸네요. 근데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로 요거 하면서 보증금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보증금 초과했을까요? 그 이하일까요? 문제를 낼 때. 그렇죠. 약간은 이제 센스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굳이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보증금 액수하고 그러게 되면 요게 지금 제한이, 보증금의 최상 제한이 얼마인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법에서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해서 지금 임대차를 해서 문제를 내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그거 많이 해봤죠. 자,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5억 4천 이하에 되죠. 근데 여기는 6억에 차임 100만 원이니까 전체 7억이네요. 초과했어요. 자, 초과했으니까 일단 이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있었죠. 권, 대, 표. 자, 갱신요구. 그 다음에 3기 이상 연체, 차임 연체에서 해지당하는 거. 권리금,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요구, 3기 차임 연체 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초적인 거 보시고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기억번, 의리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자, 그럼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즉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자, 대항력은 보증금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적용되니까 이거 골라내야 되겠죠. 님번, 의리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니까 우선 변제 얘기죠. 주의하실 게,
자,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요. 하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요 상가 임대차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됐고, 자, 이것은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조문인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상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임대차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남았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요. 그럼 장사가 안 돼서 지금 폐업을 했는데, 사실 건물주들은 폐업했다고 보증금 안 돌려주죠. 아직 1년 또는 몇 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당신이 폐업을 해서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그대로 월세는 다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월세 안 주면은 보증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차감을 한단 말이에요. 공제를 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이 조문을 이제 신설했죠. 그래서 자, 어쨌든 쉽게 하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사람은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해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의도를 보게 되면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월 차임액이 초과된다고 해서 코로나 비껴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그러면 적용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모른다 하더라도 자, 결국 기억번은 적용돼야 돼요. 옳은 거니까. 그럼 기억 들어가줘야 돼. 니은번은 여기 없으니까 적용되면 안 돼.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골라내셔야 되겠지. 그러면 니은번 들어간 것은 일단은 골라내셔야 되겠네. 그러면 두 개 남죠. 그러면 자, 여기는 디귿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번은 확실하게 옳은 얘기니까, 그러면 디귿이 이제 두 개가 여기 겹치는데 요 기억번이 확실하게 오르니까 기억 들어가줘야 되죠. 4번이 되지. 기관식. 그렇죠? 그래서 4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집합건물법 공용부분. 자, 공용부분 나올 가능성 많다고 예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조해드렸던 뭐 3분의 2 이상이라든지 뭐 5분의 4 이상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진 않고, 어쨌든 공용부분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합건물법은 워낙에 양이 많아서 좀 저도 찍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용부분 파트는 제가 조심해서 보시라고 하긴 했는데, 자, 격번 관리단지 폐결이나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공용 부분을 계단복도 같은 것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민법의 공유를 보더라도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그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 구조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이다 보면 되죠. 다만 니은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보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자, 특별한 사정이면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되겠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니은번 옳은 거. 자, 또 디귿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어차피 지분별로 관리비를 내면 되니까, 이미 구분 소유권이 성립됐으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공용 부분의 지분이 다 정해졌으니 관리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옳은 예가 되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도 설정자 될 수가 있죠. 뭐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니까. 자, 2번 귀속청산에서 채권자는 청산 금액에서 다툴 수가 없죠. 채무자는 다툴 수 있지만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죠.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할 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을 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냐 없냐 그랬는데 결국 이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권이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라고 그랬지. 그럼 저당권 단독으로는 안 되지만 자,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이것도 종된 권리라는 얘기죠. 채권이 주된 권리죠. 그럼 주인과 함께 같이 넘길 수는 있겠죠. 4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설명 안 드렸다 하더라도 일종의 뭐 법의 기초죠. 그러니까 담보권은 항상 종은 주인과 함께 다녀. 그럼 주인과 함께라면 같이 양도할 수 있어. 그렇게 풀어내시면 되겠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당연히 돈을 못 받으면 둘 중에 하나, 그 부동산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경매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4번이 되겠죠. 자, 79번 계약명의시탁이 또 나왔네요. 자, 갑은 조세 포탈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 나왔으니까 계약 명의시탁이구나. 우리가 금방 부탁하여 나오면 뭐라고 하고요? 3자간. 자, 병소 엑스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즉 을 명의로 매수해서 등기까지 이전받았다. 또 산 사람하고 등기한 사람이 같다. 확실하게 계약 명의신탁이구나. 자, 계약 명의신탁 우리가 뭐 열심히 해봤죠. 자, 갑이 을하고 명의신탁을 맺고 병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지금 세금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매수자금 주고 을 수탁자가 직접 사서 이렇게 등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병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1번 일단 뭐 명의시탁 약정은 선악 상관없이 무효가 될 거고요. 갑과 을의 명의시탁 약정 사실을 병이 몰랐대요. 선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요 등기도 유효. 결국 을은 병의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오케이, 맞았죠. 틀린 거 걸려라고 그랬습니다. 자, 3번 을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죠. 오케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뭐 매수자금. 자, 요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다 맞았죠. 만일 을이 정에게 엑스토지를 양도했어요. 뭐 정 나오면 제3자고 기본적으로 선악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0번 집합건물법이 나왔네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관리위원회 얘기죠.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집합건물법 자체도 양이 많은데 시행령에 있는 그 조문까지 지문으로 만들어냈어요. 조금 뭐 깊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건 다 아시죠?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죠. 구분 소유자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관리인은 무조건 선임하는 게 아니라 구분 소유자 몇 명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이건 기억하시겠죠? 옳은 것이 2번입니다.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건 반드시 두는 건 아니고요.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구인데 자, 그 든 경우 관리인이 보존행위나 각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 결의를 유예해야 됩니다. 다만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유예할 필요가 없지만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은 관리위원회 유하죠. 유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보존행위를 해라 그 얘기죠. 자, 또 4번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될 수 없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구인데 자기가 위원이 돼서 자기를 감독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자, 5번 규약에서 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면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고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설 강의를 다 마무리했는데요. 어쨌든 점수가 잘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모든 거 다 잊으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깊어가는 가을을 좀 즐기시고 또 공부하시느라고 힘들으셨던 건강도 회복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차분히 본인들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들 모두 합격을 하기를 바라고요. 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설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랜드 하나는 2022년 11월부터 기초 기본 심화 요약 문제풀이 정강자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랜드 하나 교수진은 랜드 하나뿐만 아니라 에듀땡, 메가땡, 햇땡, EBS에서도 강의하시는 1타 강사진입니다. 1타 강사진의 강의를 회원가 입만하면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걱정 하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